어린이를 위한 세계 미술 이야기 우리 서로부터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페이지 111쪽에서 그네라는 그림이 있는데 귀족들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왜 그네처럼 좀 그림으로 자신의 풍요로움 같은 걸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자, 정아야 그림 보여? 정아야? 정아야 그림 봤냐고. 쌤 보여줬잖아. 기억나? 봤어요. 그림? 봤어요. 어. 자, 진행해. 네. 없으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족들이 여러 가지 그 무늬를 통해서 나타낸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그 평민들이나 이런 거는 그림에 대해 하지 않았으니까 귀족들 자신만의 무언가를 사용해서 풍요로움을 나타내고자 그림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민준. 귀족들은 약간 그 자기만의 뭔가 화가를 지니고 있고 뭔가 자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응? 강정아 씨는. 정아. 저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이 그림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들리지? 말이 네, 끊긴. 정아야? 너 인터넷 상태 괜찮나 모르겠다. 진행해. 네. 서로. 서로 진행해. 못 들었어요. 정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음. 귀족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이 그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 서로야. 네, 음, 네, 끝났어요. 서로가 착하네. 네가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대답했으면 서로가 뭐라고 그래야지. 저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닙니다라고 정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게 자, 아니. 지금 그네라는 작품, 장오는의 프라고 나르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서 보면 그네 타는 행위 자체가 부유한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나? 오히려 이 네, 책에서 이 사람이 부유하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건 뭐야? 부자인 걸 나타내는 것은. 드레스 이 드레스가 아주 뭐해? 화려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것들이 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네 타고 놀 수 있는 거죠. 놀 수 있는 거. 만약에 일반 아, 농민이나 노동자였더라면 이 시간에 계속 음, 계속 작물만 키워야 되는데 음, 귀족들이니까 놀 수 있죠. 그렇지. 귀족들이니까 이게 놀 수 있는 거야. 그 놀이를 즐기는 거. 뭐 이런 거가 우리 서로에게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교육적으로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라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그림이 무슨 네. 그림이라 보니까. 좀 이상한 그림. 뭐가 왜 이상한 거야? 그 남자가 좀 그 이상. 여자의 어, 여자, 그 치마 속을 보고 치마 속을 보고 요즘 같으면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 이 사람을? 변태. 변태라고, 변태라고. 남의 치마 속을 쳐다보고 있는 이 변태 같은 쪽이라고 하겠지. 게다가 여기 보니까 또 내용이 또 이상한 내용이 또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또. 바람펴요. 바람 핀다는 또 내용도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이 이게, 교육용으로 이 작가가 이게 애들 보는 책에 무슨 뭐, 여자 치마를 보는 둥, 무슨 바람을 핀다는 둥, 이런 책을 써도 되는 거야, 서로야? 아니요. 안 되는 거야. 이 작가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이 어느 시대, 그 미술에 있어서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의 작품이라는 거야, 이게? 뭐
로코코 시대. 로코코 시대라는. 그래서 로코코 시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여러분들이 로코코 양식,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가면 미술 시간에 배워. 이거 미술사에 대해서. 또는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꼭 뭐 학교 수업에 뭐 시험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양, 상식으로서 로코코 양식이 뭔지, 로코코 미술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 정화가 책이 없어가지고 서로나 민준이가 로코코 양식을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정화가 다시 잘 듣고, 물론 읽었을 테니까 알 텐데, 정화가 다시 이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로코코 양식이 뭐야? 음, 가시덤불처럼 꼬불꼬불한 장식 기법. 음, 왜 이걸 로코코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로카유라서 나온 말이라는데. 또, 음, 실제로 여기 보면 가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가구의 윗부분의 장식이 어때? 꼬불꼬불. 꼬불꼬불. 꼬불꼬불하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가- 어떤 효과를 노린 거야? 화려하고 화려하고 행복한 우아한 양식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로코코 미술은 특징이 뭐래? 귀족, 고객이 왕실과 귀족들에 국한되었다. 물론 그런데 이제 로코코 양식의 특징. 아까 꼬불꼬불하면 우아한 양식이고 또 로코코 양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로코코 미술은. 핑크색, 에메랄드색, 하늘색과 같이 훨씬 밝고 부드러운고 화려한 색을 사용. 그렇지. 음, 핑크색, 에메랄드색, 하늘색 같이 밝고 부드럽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주로 뭘 그렸대? 귀족들 소상화. 귀족들, 귀족들의 초상화나 행복했던 일상, 파티, 놀이, 소풍. 그러니까 이게 왜 로코코 양식이었어? 이 그림이. 귀족들, 귀족들의 놀이, 그네 타고 노는 걸 그렸다는 거야. 또, 음, 왜 이게 로코코 양식이었어? 지금 여러분이 로코코 양식에 대해 설명했던 것과 이게 뭐가 관계가 있어? 그럼 로코코 시대에 만들어져서. 여기서 보면은 하늘색, 에메랄드색, 핑크색, 아, 훨씬 밝고 부드러우며 화려한 색을 사용했는데 여기 있는 이 색깔의 어떤 그런 사용이 부드럽고 화려한 어떤 그런 색깔을 사용해서 정아야 지금 이거 보고 있니? 너 때문에 쌤 이거 들어주는데? 보고 있는 거야, 정아야? 그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로코코 양식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작품 정아 뭐 보여? 로코코 양식. 어, 꼬불꼬불하고. 아니 지금 쌤이 요거 보여주고 요 작품 정아 지금 장롱, 어? 어, 요 작품 말이야, 요 작품. 어, 아이랑 책을 책 읽는 읽는, 소녀. 이 책 읽는 소녀라는 이 작품. 너네들 책 이쪽이야. 112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게 로코코 양식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코코 미술이 뭔지 또, 물론 여기에는 이 책에 보면 미술사의 중요한 그 양식이 여러 개 나와. 어쨌든 요걸 여러분들이 다 뭐 이렇게 알아둘 수 좋은데 사실 한 번 본다고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책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한 줄로 설명이 나왔어. 그럼 그거 막 무조건 막 외웠어. 그리고 다음 주 로코코 양식의 특징을 해갖고 막 이렇게 맨날 시험 봤어. 그렇게 외워갖고 로코코가 뭔지도 모르고 그림도 뭐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로코코를 뭐 이렇게 외워버렸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시험 보고 뭐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이게 로코코 양식이구나. 그럼 또 이따 나중에 고딕 양식이라던가 뭐 바로크 양식이라던가 이런 거 여러분이 뭐 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그 차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 했다고? 네. 민준이 하겠습니다. 네. 그 80쪽, 81쪽에 그 주세페 아르침볼도라는 화가는 루돌프 2세의 그 초상화를
약간 야채나 채소, 과일 그런 걸로 그렸는데 왜 굳이 실제 루돌프 2세의 그림으로 안 그리고 왜 굳이 야채 꼭 그 과일들의 모습으로 그렸는지 궁금합니다. 정아야 보여? 네. 이 그림 기억나? 네? 이 그림 기억나냐고. 책 읽은 거 기억나? 책에서 본 게 기억나냐고. 네. 자, 민준이가 진행해.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어, 그 여기 책에서 주세페 아르침볼도라는 화가는 그 루돌프 2세의 그 초상화를 그 과일이나 야채로 그렸는데 왜 굳이 초상화를 실제 사람의 그 그림으로 안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로 그렸는지 궁금합니다. 정사로 씨.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아무래도 그래도 황제다 보니까 뭔가 황제에게 눈이 뭔가 잘 띄어가지고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거를 새로 만들어 가서 황제한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음, 강정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왕이니까 좀 그냥 그리면 좀 시시하니까 왕이니까 좀 특별하게 그리려고 해서 이렇게 일로 그린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는 약간 딱 그 초상화를 그리려는데 그 옆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아르침볼도는 그렇게 초상화를 실제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약간 야채나 과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자, 민준이가 이제 베르툼 누스라는 그 작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술 그 학자들에 따르면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복합초상화라고 얘기하는데 복합초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부분에서 그러면 왜 과일더미 꽃밭으로 표현한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이 누돌프 이세의 뛰어난 통치력으로 나라를 경제 문화적 번영을 누리게 됐다고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어. 즉 아, 물질적인 풍요. 그래서 요 임금 덕분에 뭐 하게 되었다?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 그 풍요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뭐라는 거야? 과일과 곡식, 과일과 채소. 과일과 채소, 곡식 이런 것들이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초상화를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로 표현을 한 것들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야. 어때? 들어보니까 말이 음, 돼? 말이 안 돼? 네, 말 되는 것 말이 같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어, 화가 같은 경우에 그 화가들이 특징이 있어. 그 화가들이 뛰어난 화가가 되려면 사실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아니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을 그릴 거를 우리가 뭐 하지 못했는데 네,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뭐 한 거야? 생각을 그린 거예요. 해본 거야. 그린 해낸 거야.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창의적이고 뛰어나다 그린 거야. 그래서 남들이 그리지 않은 특별한 소재를 갖고 그림을 그리거나 남들이 그리지 않는 특별한 재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손톱이 손톱. 네, 손톱만 모아. 그 손톱으로 작품을 만들어. 음, 그게 아주 뭐한 거야? 특이한 거. 창의적인 창의적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사람들한테 손톱 모아달라고 그래. 손톱 보여. 거. 또 어떤 사람은 병뚜껑. 병뚜껑을 병뚜껑. 모아가지고 병뚜껑으로 뭘 작품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 작품을 만든 재료가 뭘로 만드냐라는 부분들도 그 사람의 창의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뭐 과일만 그린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뭐만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어떤 그런 내용의 부분들, 아니면 그림 그리는 어떤 그런 방식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고, 물론 그것들이 이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창의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공감을 살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또 이제 뛰어난 화가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바로 이 과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렸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그림도 되게 특이하지. 네. 봄, 여름, 가을. 요 그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하는데, 단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하는 방식이 뭘 통해서? 과일? 과일. 아니지. 동물? 어? 계절마다 뭔가의 특징? 그 특징이 뭐야? 그 써있잖아, 여기 책의 82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뭘로 표현했다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한 작품이고, 또 하나는 사원수. 사원서가 뭐야? 사원서가. 공기, 물, 공기, 흙, 공기와 공기, 불, 물과 흙, 흙과 물. 물, 이 사원소인데, 옛날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야. 이 세상은 과연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래서 탈레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은 뭐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이 가장 기본이다. 또 어떤 사람, 뭐 헤라클레스토스인가, 선생님 정확히 좀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은 불로 음, 세상의 기초는 불이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원소, 사실 네 가지가 섞여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섞어서 이 세상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다 해가지고 그 네 가지를 꼽은 게 뭐라고? 사원수. 공기와 공기, 불, 물, 흙, 물과 물과 흙이라는 거예요. 흙. 자, 정아야, 요즘 우리는 세상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본이 되는 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음, 지금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요? 물이 뭐라고? 이 대한민국이요? 아니, 이 온 우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우주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기초가 돼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아, 너는 뭐가 모여서 정아가 된 거야? 이 볼펜은 뭐가 모여서 볼펜이 된 거야? 뭘로 이루어진 거야, 이 볼펜은? 네. 정아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럼 정아 너도 플라스틱이 모여서 정아 네가 됐어? 이게 아니요. 플라스틱 아니야? 뭐, 사람? 이 사람이 모여서 이게 볼펜이 된 거야? 이 볼펜도 이 사람이야, 지금? 정아가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네? 민준이, 음, 이거 사원수 중에요? 아니, 요즘 우리 과학자들, 요즘 우리들은 뭐라고 배워? 우리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람이나 이 볼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뭐가 이루어져서 이게 되는 거야? 음, 선생님 질문 너무 어렵나? 어려운 거 아닌데 쉬운 건데. 서로. 왜요? 왜? 그러니까 뭐, 너 시키잖아. 뭘 왜요? 왜는. 너 대답해 보라는데. 왜 제일 쉬운 거 인공지능 전기인가? 아니,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 볼펜이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야, 만들, 전기?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자, 이걸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뭐가 나와? 가루? 가루를 또 쪼개면 그걸 어떻게 알아? 분자, 분자. 분자를 또 아니, 쪼개면 원자. 분자들만 원자들이 모여있다지. 근데 그 옛날에 원자인데, 근데 원자도 또 쪼개잖아. 어? 그 응. 원자를 또 쪼갰더니 뭐 핵이니, 뭐 전자니, 또 쪼갰더니 뭐 중성자니, 미립자니, 소립자니, 뭐 이런 것들로 뭐 했다는 거야? 온 세상이 이루어진 분석하고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공기와 불과 물, 흙과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사원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좀 이렇게 기괴한 그림이긴 하지만 좀 이런 징그러운. 그림들을 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 플러스 예술을 뭐 한 거야? 합치게 되는 합치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 아까는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에는 미술 양식과 관련돼서 뭐가 설명이 나와? 매너리즘. 매너리즘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매너리즘이란 말은 미술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 정화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큰일이네라고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해. 매너리즘이 뭐래? 서로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독창성을 잃은 상태. 그럼 우리 정화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말하면 정화에게 뭐 칭찬이야, 욕이야? 여기요. 욕이야? 어. 아니에요?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이것들이 맨날 질문도 하나밖에 안 만들어 오고 이것들이 질문도 대충 만들어 오고 이것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옛날에는 뭐 열심히 뭐 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뭐 아유 뭐 선생님이 그냥 묻는 거야 그냥 대충 답하자 이런 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그러는 거야. 어, 욕 아니에요? 뭐라고? 유- 욕 같은데. 욕 같은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지. 자, 근데 미술에서는 그 매너리즘을 뭐 왜 매너리즘을 했다는 거야? 왜 매너리즘을 했다는 거야? 음, 독창성을 이런, 어, 매너리즘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매너리즘이라는 특정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시대와 바로코 시대. 르네상스 아, 시대와 르네상스와 바로코. 바로크 시대 사이에 르네상스 시대에서 더 이상 뭐가 없어. 발전이 없어. 새로운 시대. 발전용, 그냥 계속 호수, 르네상스 시대의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새로운 걸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시기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고 매너리. 그 이후에 이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게 나온 게 뭐라는 거야? 바로크 시대. 바로크라는 거야. 바로크. 이해가? 네, 네. 그럼 여기서 그 매너리즘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르네상스의 어떤 그 부분들을 그냥 그것만 되풀이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준이 네, 다 한 거야? 네. 자, 그러면 정화가 책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지금 아까 우리가 로코코 배웠어. 그리고 지금 매너리즘 배웠어. 매너리즘 얘기 나왔어. 근데 이 매너리즘이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거라고? 르네 르네상스와 바로크. 르네상스와 바로크 사이에 있는 거라고. 자, 정하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조사하고 민준이하고 서로는 뭐 매너리즘? 책에서 아니지. 책에서 우리 매너리즘 얘기했잖아. 르네상스 미술과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조사해보자고. 네. 알겠니? 정하는 검색을 통해 조사하고 정하야. 네. 아,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죠. 르네상스 미술은 어떻고 바로크 미술은 어떻고. 르네상스 찾았어. 얘기해. 르네상스 특징은 삶에 대한 갈구, 인간에 대한 믿음, 지식에 대한 갈망, 자유, 의지의 정신 등이 있어.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삶에 대한 갈구, 인간에 대한 믿음, 지식에 대한 갈망, 자유의지의 정신. 그래,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로코코는 뭐 구불구불해서 화려하고 뭐 색깔이 뭐 부드럽고 뭐 이런 특징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르네상스 미술은 어떤 특징 갖고 있냐고 정하야. 지금 너는 그 르네상스 미술이 아닌 르네상스 일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더 잘 찾아보라고. 아, 서로하고 민준이는 음, 뭔가 찾은 것 같긴 한데. 얘기해. 잠시만요. 민준이는 아직 찾고 있어요. 갖고 있어.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의 뭔가? 음,
자,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지, 책에는. 17쪽 네. 보겠습니다. 자, 17쪽에 보면 초기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자, 르네상스라는 말 뜻이 뭐래? 부활. 아, 부활이야, 부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 뭐가 부활했다는 거야? 고대 유럽의 문화. 언제 문화? 고대 유럽의 문화. 아, 고대 유럽의 문화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초기 르네상스 초기에는 어땠대? 옛날 만화처럼 단순하고 입체감이 없는 그림. 아, 처음에는 단순하고 입체감이 없는 문화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유럽을 지배했던 소노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서유럽은 하루아침에 구석기 시대로 돌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러 서유럽이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면서 위대했던 고대 유럽의 문화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한 거는 결국 서로마 제국이 뭐하기 전 멸망하기 전, 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게 부활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입체감이 없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에 대한 설명이 또 쭉 넘어가서 23쪽. 르네상스 그림 중에 어떤 그림? 재단화? 재단화, 재단화. 재단화, 뭘 보고 재단화를 해? 교회 재단, 교회 재단용을 그렸는데 왜 재단화야? 재단화에는 어떤 뜻이 갖고 있는 거야? 음, 여러 장의 그림을 병풍처럼 연결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거. 그렇지. 여러 장의 그림을 병풍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그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병풍 있는 거 알아? 네, 병풍, 여기 뭐 팔폭 병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포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재단화, 이런 부분들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29쪽. 예, 보면 또 뭘 얘기하고 있어? 특징이. 음, 그림을 그리는데 수학 공식을 적용? 그렇지. 수학 공식을 적용하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도 르네상스 미술의 어떤 그런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41쪽. 자, 르네상스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는 뭐?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림도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의 어떤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 45쪽 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 르네상스 미술에 나타나는 그림의 기법, 특징이 나와 있는데 명암. 명암하고 또 토마토 기법.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게 나와. 스푸마토 기법이 뭐래? 연기. 응? 연기? 왜 연기야?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번지듯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한 명암법.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번지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했대. 어디가 그렇다는 거야? 보니까 모나리자의 입술과 어, 얼굴의 턱선. 어, 흐리게 그려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보니까 입술과 턱선이 그래? 여러분이 보니까 이 해설하고 그림하고 정말 맞아 떨어져? 입술과 턱선 음, 요 부분들이 그러한가라는 부분들이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7쪽에 또 그 르네상스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 48쪽 그림인데 사실 48쪽 조각이 조각. 뭐야 이 작품이? 피에타. 피에타라는 작품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 피에타라는 작품이? 그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아, 돌아오고 예수님이 죽은 예수를 뭐 안고 슬퍼하는 성모 그렇지.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의 엄마. 엄마가 자식이 죽었으니 그 죽은 자식을 안고 이렇게 슬퍼하는 그 조각상. 요게 이제 누구 작품이야?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아까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 이런 작품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작품들이고 또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 그 다음에 55쪽에 나와. 54, 55쪽. 아, 어, 아담의 창조.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 혹시 어디 그려져 있는지 알아? 그 어, 성당에 시스티나 성당. 로마에 가면 로마 교황청 로마에 가면 이 시스타라 성당이 있는데 이 시스타라 성당이 어디에? 천장에. 아, 맞아요. 천장에 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거기 여기 가지고 이 그림을 봤거든. 그래서 네. 그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거기 있는 그 관리가 맨날 노 카메라 응? 노 카메라 뭐 하지 말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사진 찍지 말라고 또 조용히 아, 하라고 노 카메라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데 여행 갔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 우리 사진 찍어도 되는 데거든. 근데 선생님이 옆에서 응. 노 카메라 하고 사람들 놀래갖고 막 선생님이 장난쳤던 기억밖에 안 나. 음, 그림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요 그림의 기법이 57쪽에 무슨 기법으로 했다는 거 아담의 창조가 프레스코. 프레스코라는 것들이 또 그림의 어떤 양식들 중에 하나인데 프레스코가 뭘 보고 프레스코라고 그러는데 석회벽에 그린 벽화 기법. 그렇지 벽화를 그리는데 그 석회를 바른 벽에다가 벽화를 그린 기법을 우리가 보면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해서 이 프레스코 기법의 내용이 여기 설명들이 또 쭉 나왔는데 프레스코 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작품도 또 유명한 작품 58쪽에 아니 진짜 작품 아르놀피니. 60쪽이지 60쪽에 이 작품 아르놀피니 초상화. 요 작품이 바로 아르놀피니의 초상화인데 요 작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59쪽에 나와. 거울. 아니야 59쪽에 이 그림이 왜 의미가 있대? 얀 바네이크라는 화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유화로 그려서 유화가 뭔지 알아? 기름 물감으로. 기름 물감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앞에서 봤던 프레스코화로 그렸었는데 석회 벽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유화 물감으로 그린 아르놀피의 초상화라는 작품이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63쪽 예, 유화 물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유화 물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어렸을 때는 수채 물감 물 타가지고 이렇게 물 타가지고 아크릴 물감 쓴.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유화 물감을 많이 쓰고 유화 물감이 갖는 특징이 있대 특징 63쪽에 어떤 특징이 있대 물을 안 묻혀. 그래서 언제 수채 물감과 유화 물감이 물론 그 그림 방식은 그런 네가 지금 물을 묻히냐 기름 묻히냐 차이인데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야 끈적끈적하면서도 묵직한 느낌도 들고 아, 기름 코팅으로 반짝이기까지 하고 음, 해요. 그렇지 또 물감이 많은. 끈적끈적하면서 묵직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들. 그래서 정교하고 선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들이 이 유화 물감의 어떤 그러한 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69쪽에 뭐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메멘토. 상징. 상징, 작품 속에 상징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서 만약에 독수리를 그려놨다 이 작품에 그럼 뭘 그려놨다고? 용맹지혜. 용맹과 지혜, 비둘기, 평화. 강아지, 충성, 충성. 무지개, 희망. 약속. 약속, 해골, 죽음, 죽음. 구슬. 세상 세계. 그래가지고 요 대사들이라는 요 작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있는 그러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이제 어떤 상징이 들어있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해골이 있는데 해골이 보여? 네. 여기 해골이 어디 있어? 바닥에 아, 옆으로 누워져 있. 그렇지. 요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정아 보여? 해골이에요? 여기 해골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뭐야? 이렇게 저기 한 거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일그러지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골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해골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야?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허물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그림은 봤었어, 너네들. 어디서 봤었어? 기억나? 내가 이 그림 봤던 거 기억나? 민준아? 네,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문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 그림 속 안에 네덜란드 속담이 더 들어가 있는. 네덜란드 속담 들어가 있고, 너네 왜 선생님하고 예전에 본 책 중에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책. 아, 맞아요. 얘에서 그 그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놀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놀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나와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보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지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풍속을 그린 걸 보고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누가 유명한 풍속가가 있어? 김홍도, 김홍도라는 유명한 풍속가가 씨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는 이렇게 쭉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조금 흩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 미술 말고 또 하나가 뭐 있었어? 아까 그러니까 매너리즘. 매너리즘은 아까 이 르네상스 시대를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정체 있는 시기 바로크, 바뀐 게 매너리즘이었고 그 매너리즘을 이제 넘어서서 극복한 게 뭐야? 바로크. 바로크였지. 바로크 미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책에서 찾아서 정하는 검색해서 95쪽에 바로크 미술은 음, 명암이 극대화되고 역동적인 동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지. 또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으로 느껴졌다.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으로 느껴졌다. 바로크 시대의 미술 95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각 시대의 어떤 그런 미술들에 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또 바로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 외에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현대 초연? 아까 말했던 로코코 로코코. 나오고 로코코 나고 우리가 찾아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음, 그다음에 신고전주의. 그렇지 신고전주의라는 게 나와. 자, 신고전주의가 뭔지 신고전주의는 뭘까? 화가의 개성과 고객의 취향에 맞춰 그려졌고 전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로코코 시대에 오직 귀족만을 위한 미술 시대를 겪으며 당시 젊은 화가들은 그런 미술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자, 신고전주의는 바로크나 로코코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 바로크나 로코코가 이거는 타락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어, 르네상스?
르네상스? 르네상스 미술로 돌아가자. 근데 르네상스 미술로 돌아가는데 옛날 르네상스가 아니라 새로운 르네상스라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신고전주의.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바로크나 로코코에 비해서 고전, 옛날 거란 얘기, 옛날 거. 고전인데 이 고전을 새롭게 해석한 신고전주의로 갔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서는 르네상스 미술과 성경, 신화, 역사적 사건 등 고전적인 내용을 미술 작품에 담아 사회를 비판했고 시대의 영웅을 역사와 신화 속 영웅의 모습으로 사실보다 뭐했다? 과장해서. 과장해서 그리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고전주의 기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다음에 낭만주의. 낭만주의가 나와. 낭만주의. 자, 낭만주의 미술은 또 어떤 미술인가? 현실적이지 않고 감성적이며 이상적인 심리다. 131조에 나오지. 현실적이지 않고 감상적이며 이상적인 심리나 분위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감정, 생각, 느낌을 뭐였다는 거야? 작품에 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그렸다는 거야? 느낌, 뭘 그리기 시작했다? 풍경화.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경과 신화를 뭐야? 주제로 한다. 각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개인이 해석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런다? 낭만주의 예술이라고. 우리 낭만이란 말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써, 안 써? 별로 안 써요. 그래? 별로 안 써? 선우나 정한 혹시 낭만이란 말 쓴 거 들어봤어? 낭만이요? 낭만.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어려서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기 너무 낭만적이야. 많이 들어봤어요. 그 낭만적이라는 말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로맨틱하다는 말은 들어봤어? 네. 네. 로맨틱, 로망. 이거가 이제 한자로 낭만이야. 로맨틱하다라면 보통 어떤 걸 말해?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달달하다. 그 감정의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그런 그 마음들, 이런 걸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바로코, 로코코가 그 감정적이고 뭐 이런 거에서 신고전주의로 다시 좀 이렇게 엄숙하게 딱딱하게 돌아갔다라면 다시 또 이제 뭐 낭만주의로 가는. 그래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미술사 때 보면은. 좀 자유롭게 막 갔다가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럼 좀 뭐 했다가 엄격하게 돌아가야 됐다가 너무 엄격하면 너무 딱딱해. 그럼 다시 이제 뭐 하다가 또 다시 자유롭게 가다가 인간의 감정을 막 중요시하게 하다가 너무 엉망 같으면 이성으로 통제하려고 그래. 이성으로 너무 통제하면 재미가 없어. 그럼 다시 뭘로 돌아가? 감정의 시대로 돌아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너네들 패션도 바지 같은 게 헐렁하게 입을 때가 있어.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이제 뭐야 다시 타이트하게 막 입어. 그러다 다시 또 뭐해? 헐렁.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유행 타는 것들처럼. 이런 것들처럼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또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낭만주의 다음에 사실주의. 사실주의. 어, 사실주의가 나옵니다. 자, 사실주의는 뭐가 사실주의예요? 149쪽. 사물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본래 의미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 의도까지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린 예술 사조?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린 예술 사조를 보고 우리가 사실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낭만주의를 뭐라고 비판해? 작품을 예쁘게 꾸미기만 했다고. 예쁘게만 꾸민 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하게 표현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표현. 현실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표현해야 된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주의에 들어오면서 또 중요하게 달라진 점이 있어. 이 전까지 그림이 주로 누구를 위한 그림이었다는 거야? 귀족. 귀족과 부르주아라는 것들은 좀 부자들, 성 안에 사는 부자들을 위한 작품이었다는 거야.
사실주의 오면서부터 누구? 평민들도 고된 노동을 하는 평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작품 속에 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실주의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그림들과는 조금 더 다른 또 그런 양상을 띠기 시작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여러분들 좀 들어보지 않았어? 인상주의 화가 중에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지 않아? 인상파가 대표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한 사람이고 요 작품도 여러분들 많이 좀 보지 않았을까? 작품은 안 봤는데 이름 많이 들어봤어. 누구? 모네 모네. 해돋이. 모네의 작품, 클로드 모네에서 모네 작품들 중에 여러분들 모네의 정원에서라는 책도 있는데 정원. 자, 어쨌든 인상주의가 뭐래? 음, 155쪽. 인상주의의 특징. 155쪽 보니까. 빛의 변화를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정교한 모양보다는 빠른 붓질, 특히 물감을 찍어 바르는 기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렇지. 자,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해서 이 사실주의들이. 그런데 이 사실주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림을 보다 보니까 뭐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그 똑같은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뭐하다는 얘기야. 다르다. 달리 보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그 빛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를 그림에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바로 뭐다? 인상주의 작품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상주의 다음에 신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아까 고전주의는 이 바로 르네상스로 돌아가자. 근데 그 르네상스로 돌아갔는데 새롭게 돌아가서 신고전주의였는데 신인상주의는 또 왜 또 신인상주의라는 거야? 162쪽 마지막 절 신인상주의는 어떻게 그리는 사람들? 166쪽에 보면 네? 신인상주의는 166쪽에 나오는데 설명이 몇 쪽이요? 166쪽 작은 점. 뭘 통해서? 점. 점을 찍어서 작품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가서 보면 사실은 이게 그냥 미술 작품이잖아. 네. 작품인데 이거를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거 다 뭘 찍어놨다는 거야. 점. 점을 찍어놨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컴퓨터가 우리가 완전한 그 사진으로 보이잖아. 화면으로 보이잖아. 근데 사실 이 안에 뭐가 찍혀져 있는 거야? 많은 점. 그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신인상주의는 빛에 의한 어떤 그 느낌의 변화를 특별히 신인상주의는 점을 통해서 표현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신인상주의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 또 후기 인상주의. 인상주의에서도 이렇게 후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라고 또 이렇게 뭐에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음, 173쪽. 강렬한 색을 사용. 응? 후기 인상주의가 빛이 주는 느낌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그리는 대상을 색, 선, 명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자신만의 화풍으로 그리는 화가들이 나타났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색을 강렬한 색을 사용한 거, 그 서로 말대로 또 사물의 외곽선, 색, 또 선면 등을 다양한 대상의 모든 색과 모양을 면으로 나누어 그린 사람들, 즉 색과 선과 면 등을 다양한 형태로 그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후기 후기 인상주의라고 인상주의.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사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아니 앞에 인상주의 그림하고 요 지금 후기 인상주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 폴 세잔이나
강아지가 세 마리가 있는 정글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품하고 그 앞에 있는 인상주의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색선 변이 뭐가 한 건지 쌤은 솔직히 좀 이해하기 힘든데 너네들은 이해가 가? 서로 민준이는 뭔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말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미술 잘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봐. 쌤은 이 책만 갖고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구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주의. 표현주의. 이것도 넘어가다라는 얘기야. 표현주의. 자, 표현주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작품, 이게 표현주의 작품이래. 이제 이 작품 알지? 정말 이 작품 절규. 알아? 절규. 뭉크라는 화가가 그린 절규라는 작품 여러분이 한번 봤을 거야. 자, 표현주의는 뭐래? 어, 내 느낌과 감정을 색, 모양, 선 모양, 색 등으로 그림을 그린 미술사죠. 그렇지. 선 모양 색을 바탕으로 그렸다는 건 뭐와 똑같아? 앞에 있는 흑인상주와 같이. 근데 그 선 색 면에다가 뭘 담았다는 거야? 내 느낌과 감정을 담았다는 거야. 이 표현주의. 근데 내 느낌과 감정을 아까 담은 게 무슨 그림이었어? 아까 앞에서. 낭만주의. 낭만주의. 근데 낭만주의에다가 플러스 흑인상주의가 합쳐졌나 보지. 색선 면을 합쳐진 거. 그래서 표현주의가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이라는 것들이 자꾸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이 서로 합해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림들이 나오는 거지. 자, 표현주의 다음에는 야수파. 야수파? 아니, 상징주의. 상징주의. 자,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 아니야?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어? 이 그림? 못 봤어? 봤어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슨 백화점이나 무슨 뭐 이런데 명품 코너 막 이런데 이런 그림 막 있거든요. 아이스크림에도 적어 있던데, 예. 크랭크.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 그 선생님이 동유럽 어딘가 갔을 때 막 호텔마다 막 이런 그림이 있는 거여서 이게 뭐 선생님이 미술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 클린트라는 사람의 그 고향이었던 그 사람 그 나라였는지 이 그림이 아주 많이 있던 것도 봤었는데 요 상징주의라는 작품은 음, 상징이란 보통 개념이나 사상을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 그런데 상징주의에서 상징은 그게 아니라잖아. 아, 어? 상징주의는 뭐래? 상, 인간의 내면 상상, 감각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자신의 주관적인 방식으로 기호와 사물로 표현했다. 자신의 주관적인 방식으로 기호와 사물로 표현했다는 거야.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이 표현주의와 마찬가지인 거는 표현주의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데 애들은 색선 면을 통해서 표현해서 표현주의는. 근데 상징주의는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감각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호나 기호와 사물. 사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게 다른 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대? 상징주의는 화가가 직접 알려주기 전까지는 작품을 보고 무슨 뜻인지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왜 그렸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화가가 뭘 얘기하는지. 대신 화가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없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짐작하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주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 작품 아까 쌤도 이 책에 처음 봤는데 죽음의 섬이라는 이 작품도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라고? 야수파. 야수파가 또 나오네. 야수파라고 하니까 야수가 뭐야? 야수 알아? 정아야? 야수요? 야수 야수 알죠? 뭐야? 야수가 뭐야? 어, 이렇게 여러 동물들로 어, 동물같이 생긴 괴물? 그렇지. 그래서 그 야수 나오는 게 어디에 나와? 미녀와 야수? 그렇지. 민요와 야수에 나오는 게 그 야수지. 산이나 들판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짐승을 보고 우리가 야수라고 얘기하는데 괴물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근데 야수파야, 이 사람들이? 강렬한 원색과 짙은 외곽선이 마치 야수처럼 강하게 느껴지는 화풍의 어, 사조. 강렬한 원색, 그다음에 짙은 외곽선 이런 것들이 이제 야수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으로 마티스라는 화가가 야수파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수파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큐비즘, 큐비즘. 이나 큐비즘. 자, 큐비즘은 뭐? 큐브에서 파생된 말로 우리나라에서 입체. 그리고 사실 큐비즘이라는 말보다 입체주의라는 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 수업이 큐비즘 하니까 이게 뭔지 몰랐는데 입체주의, 큐비즘의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라는 거야? 파블로 피카소.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피카소지, 피카소. 피카소가 큐비즘인데 큐비즘 뭐래 입체주의는? 다양한 시점에서 보이는 모습을 한 작품에 보이도록 그린 것. 대상을 먼저 색, 모양 등으로 분해해서 선과 면으로 나누고 나눈 것을 재구성해서 다양한 시점에서 보이는 모습을 한 작품에 보도록 그린 것이 요 특징이라는 거. 아까 앞에서 색, 선, 면에 그 뭐 주목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였지. 후기인상. 후기인상주의였는데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이거는 후기인상주의 색선면을 얘는 분해해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는 것들이 큐비즘 입체주의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개념 미술이에요. 개념 미술. 그림 선생님도 개념 미술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 음, 큐비즘 입체주의까지는 선생님이 들었었는데 209쪽에 개념 미술은 뭐래? 샘 소변기. 어? 개념 미술이 작가가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화가가 무엇을 그릴지 생각하는 것. 어 아니 화가는 뭐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려야지 뭐 조각을 해야지 그게 미술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개념 미술이라는 거는 직접 뭐 하지 않더라도 그리지 머릿속으로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래도 그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야? 개념 미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작가들에게 재료의 자유가 주어졌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 미술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것들이 요거 이 작품 음, 그냥 뭘 가게에서 그 소변기 파는 가게에서 소변기를 사다가 그냥 뭐 한 거야? 사진 찍은 거예요. 놓은 거야. 아니 그냥 전시관에 놓은 거야. 이게 아, 이게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고. 근데 막 여러분 이런 것도 막 몇 억씩에 팔리고 그러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정화야 네. 이걸로 미술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변기 떼다가 너네 집에 있는 변기 떼다가 이게 작품입니다. 그러면 너는 와 이걸 미술 작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어,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응.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을 갖다 하면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이라고 인정이 될 것 같아? 네. 네가 하면 네? 네가 하면 인정 안 될 것 같아요. 네가 하면 인정이 안 될 것 같아. 어? 그냥 병기, 네가 쓰던 막 컴퓨터 지금 쓰던 컴퓨터를 막 갖다가 딱 갖다 하면서 이거는 억압을 상징합니다. 이 컴퓨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놀지 못하고 수행하고 수업돼야 되고 억압을 나타냅니다. 막 한다든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기가 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미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개념 미술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가 나왔네. 아까 현실주의 없었구나. 뭐가 초현실주의야? 어, 215쪽. 현실을 초월한 세상을 그렸다고 해서 초현실주의. 현실 초월은 셀을 그렸다. 즉 내면과 꿈, 우리 꿈꾸는 거, 현실에 있지 않은 꿈을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이 초현실주의여서, 초현실주의는 세상에 존재한 이런 샤갈의 작품이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살바도르 달리. 어 이 발리 어떤 이런 작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초현실주의 어떤 그런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초현실주의 보면 그 상징주의하고 좀 이렇게 뭐야 초현실주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둘 다 뭐야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기가 좀 쉽지 않아.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그림에 대해서 나오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지방주의라는 것도 나오고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 게 이게 미술사야 미술사 미술이 어떻게 발달됐나 미술사가 나오고 이 책에 이제 미술사 말고도 미술 기법에 대한 설명 나오고 또 하나는 화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뭐야 풍성한 어떤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앞으로도 많은 또 다른 미술책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보다 보면 내용이 많이 겹쳐. 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한 번에 읽고 머릿속에 다 외워서 막 미술에 대해서 유식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앞으로 이제 많은 화가들의 어떤 그런 작품들 집을 보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있다 보면은 친숙해지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코피 하나는 아저씨네 푸드트럭이라는 책이야. 맞아. 코피 하나는 잘 모르지. 네. 네. 코피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엔 사무총장 역임했던 분 있는 거 알아? 반기문 사무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엔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볼 수도 하겠고 정아야 너 네. 결심하라 해야지 지금. 정아야 무슨 결심해야 돼? 그 학교에 책을 그렇지. 학교에서 놓거나 책을 놓고 오는 버릇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지. 알았어? 네. 학교에서 책을 놓고 오는 버릇과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있는 거 알아? 네. 아, 막 상 엄청 먹고 그 사람들이 뭐 끄떡만 하면 헤어질 결심. 쌤은 뱃살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이 안 되네. 아, 서로는 뭐랑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 소라야, 너 모쏠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지. 아니, 아니야? 안 헤어질 거야? 그냥 계속 모쏠로 있을 거야? 아니에요. 이미 헤어졌어?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자, 여러분들 어쨌든 또 한 주 즐겁게, 월요일인데 즐겁게 잘 살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